네,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유림 아나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인물인데요. 음, 오늘 인물은 또 햄버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음.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 지금 먹고 싶은데요.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내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버거킹의 창업자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제임스 맥나모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출생과 이제 사망 소식까지 같이 전달드리는데 출생은 1926년에 미국 뉴욕시에서 이제 태어나셨고요. 사망은 1996년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뒤에 1998년에 자서전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22년 만에 2020년 해당 책으로 좀 출판이 됐고 국내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면 사실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당시에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패스트푸드의 창업자 이야기를 통해 이 QSR, 퀵 서비스 레스토랑 산업의 미래를 앞당겨서 준비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 가장 우측에 계신 분이 맥나모어입니다. 맥나모어는 1926년 뉴욕에서 출생을 하고 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1929년 대공황까지 겪으면서 조금 이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11달러 34센트만 들고 호넬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친한 교수로부터 지원을 받고 매주 주말마다 교수의 집에 가서 집과 정원에서 1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44년 입대를 기다리던 중에 호텔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으면서 아, 나는 사업가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식업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947년에 YMCA 식당에서 책임자로 일할 때였는데요. 당시에 YMCA에서 있던 식당은 재고 관리도 안 되고 직원들도 의욕이 없고 또 식당 운영의 목표와 메뉴 분석, 재무 회계도 다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고 이를 다 갈아 엎은 뒤에 되게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부임 이후에 첫 해에 발생한 이익이 그동안 YMC 식당에서 있었던 30년 동안의 이익을 뛰어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좀 사업가의 눈을 갖고 요식업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이제 다른 식당들도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1940년대에 토들하우스라는 체인 레스토랑이 크게 성공하는 거를 눈여겨봤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서 1950년에 콜로니얼린이라는 가게를 차립니다. 그때 당시에 메뉴판을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당시에 뭐 식당이나 이런 사진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자료가 많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식업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아 나도 이쪽으로 진출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뭘 팔았냐 하고 메뉴를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음. 그리고 와플, 계란, 스테이크, 커피 등 다양하게 즉석에서 바로바로 조리가 가능한 식품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큰 문제 없이 순항을 했고 매출도 9만 달러, 순이익 15,000불을 23살에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우리나라의 백종원님 같은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백종원 씨처럼 계속 탄탄대로를 음. 걸을까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요.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1951년에 마이애미로 떠나게 됩니다. 여자친구네 집을 갔는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바다도 좋고 야자수 나무 깔려 있고 따뜻하고 이곳에서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때 플로리다에서 브리켈 브릿지라는 레스토랑을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요. 음. 마이애미의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마이애미가 상당히 변덕이 심한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또 기사 봤을 때도 워낙 마이애미가 변덕이 심하고 이 폭풍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음. 알파벳의 이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도 첫 아. 번째로 2026년에 마이애미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고 해요. 아. 그만큼 악재가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이 성수기였던 걸 모르고 열다 보니 아무래도 1년 반 동안 이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두 가지 마케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찰리 쿠퍼라는 꼬마 아이, 12 살짜리 꼬마 아이가 하얀색 주방장 유니폼을 입고 뭐 식당 앞에서 웃으면서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고요. 또 헤럴드지 광고에 실기도 했습니다. 1파운드에 단돈 $1 95센트 이 스테이크를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마케팅이 조금 먹혔을까요? 훗날 버거킹이 침체에 빠질 때도 기지를 발휘해야겠다라는 걸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한번 좀 부흥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쟁력, 직원 태도, 이 서비스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 마이애미에 위치한 브리켈의 레스토랑 매출은 꾸준히 올라갔지만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로니얼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메뉴 다양화 운영 서비스가 복잡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콜로니얼을 매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버거킹과는 조금 연관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때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한 음. 분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분인데요. 데이비드 에저튼이라고 하는 버거킹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사실 인생의 은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도 코넬 대학교의 경영학과,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미국의 호텔 체인 레스토랑 관리자로 일을 하다가 데이브도 외식업에 관심이 많아서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잭슨빌의 첫 번째 인스타 버거라는 매장을 차리게 되는데요. 상호명을 인스타 버거킹으로 후에 바꿨고 1954년 마이애미에서 두 번째 인스타 버거킹 매장까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스타라고 하면 약간 SNS를 전 떠오르게 됐는데 음. 인스타는 그 인스타가 아니라 이 버너의 이름이라고 해요. 한 번에 12개의 패티를 구울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버너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일 수 있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덕분에 되게 간결한 매장 운영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인공보다는 햄버거 사업에 조금 더 먼저 발을 음. 들인 분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맥라모어는 브리켈 브릿지 잘 나가던 이 식당도 매각을 하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저튼과 5대5로 지분을 매수를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회사 이름은 햄버거 인스타킹이었습니다. 약간 버거킹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이름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이때 당시를 시초로 보고 또 이때 만들었던 당시가 1954년이기 때문에 요즘 버거킹 매장 보면 신스 1954 이렇게 써 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때가 이때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어. 두 분이 손을 잡은 시점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로만 들으면 두 개 매장도 있고 좀 새로운 시스템이고 잘 나갈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손을 잡았을 때는 56%의 손실을 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냥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 길은 아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인스타 브로일러는 고장이 잦았기 때문에 둘이서 서로 직접 이 브루스타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개발한 이 브루스타 이름이 잠시만요. 프레임 브로일러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은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좀 화력도 세고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라는 브루스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쏙 빼고 이때 음. 버거킹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시장은 생각보다 레드오션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맥도날드라던가 그쵸. 웬디스라던가 그쵸? 네. 이런 시장들이 많이 활성화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살아남으려면 무언가 전략이 필요하고 매장 수도 늘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계속해서 했는데 광고도 수입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또 2년 만에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격동의 시기에 기업가들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긍정적 사고다. 항상 실수로부터 배우고 신념에 충실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요즘 말로 약간 긍정 음. 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오히려 계속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지 이 당시에 이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한 분 계셨는데요. 하비 프루호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에게 젊은이 "앞으로 계획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이며 솔직하게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빈은 65,000달러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대신에 지분의 절반을 갖는다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투자금을 그냥 모두 날릴 각오로 줬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 버거킹은 앞으로는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어려웠던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아직 버거킹에게는 가장 히든 카드였던 햄버거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버거인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버거죠. 네. 바로 이 와퍼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와퍼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막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에저튼과 이 주인공은 햄버거 인스타킹 당시에 이제 길거리를 걷던 중에 되게 허름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갔는데 정말 엄청난 사이즈의 거의 약간 표현이 잠수함만 하다고 했는데 엄청난 사이즈의 햄버거를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먹어봤는데 맛도 정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생각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큰 버거를 만들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도 엄청난 것이라는 뜻의 와퍼를 만들게 된 거죠. 당시에는 하나에 37센트를 받자고 했고요. 이때 당시에 맥도널드 웬디스와 차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와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햄버거를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와퍼를 출시한 지 1년 만에 1958년에 그들은 버거킹 간판 밑에 와퍼가 시작된 곳이라고 Home of the Whopper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게가 새로운 메뉴와의 원조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와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곤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영난에 차 있던 이 햄버거 인스타킹의 사업권을 인수한 뒤에 브랜드를 모두 버거킹으로 바꿨고요. 이후에는 TV 광고를 시작했고 가맹점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라디오 CM송도 광고를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살짝 동심을 자극하는 게 엄청난 킥이었다고 합니다. 뭐 TV 광고에서 침팬지가 와퍼 냄새를 맡고 와구와구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왕자와 공주가 와퍼 왕이 와퍼로 변한 뭐 그런 스토리의 음. 애니메이션을 낸 것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업계 1등인 맥도날드와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요. 2등의 자리는 굳건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버거킹은 가맹점 운영 방식이 맥도날드랑은 사뭇 달랐습니다. 버거킹과 가맹사업 계약을 맺은 이 가맹점주들에게 버거킹 브랜드를 사용을 하되 매장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덕분에 버거킹은 맥도날드보다 당시에는 해외에 더 빨리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버거킹의 로고 변천사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음. 요 안에서 가장 친숙한 건 아무래도 저는 그 끝에서 두 번째 게 좀 아 친숙하거든요. 저도요. 오히려 그쵸. 오히려. 21년도 네. 거보다는 저걸 더 많이 가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음. 좀 더 버거킹이라는 와퍼 인식도 음. 조금 되고 1957년도 거는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바꾼 것 네. 같아요.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아마 저게 왕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아. 햄버거 위에 왕을 얹혀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봐요. 근데 아무래도 로고 같은 거나 음. 이런 광고는 눈에 확 들어와야 사람들에게 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후에 조금 더 잘 나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잘 나가기만 하면 버거킹의 역사가 아닐 것 그쵸. 같습니다. 또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외식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였는데요. 이때 버거킹은 자금 조달이 또다시 시급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필스버리라는 미국의 가장 큰 제분 업체의 합병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진으로 보이는 이 캐릭터가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 가면 모든 과자나 이런 밀가루 도우 같은 거에 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음. 그만큼 대기업인데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거킹은 필스버리 자회사이지만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무용지물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스버리는 버거킹 합병 후에 제임스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현장에 위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로도 버거킹 경영진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7년에서 68년까지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비슷한 수의 이 매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맥도날드에 비해서는 가용 자본이나 이런 차이 한도 제한이 있어서 성장성에 한계를 부딪혔을 때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1971년에 필스버리 사람들이 버거킹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직영 매장 중심, 가맹점 줄이고 부동산 개발을 포기해라 이런 제안들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비해서는 확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던 때라고 합니다. 결국 맥도날드와 달리 버거킹은 쇠퇴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고요. 필스버리가 약속을 해준 이 5년이라는 경영권 보장 시간이 끝난 후에 이 맥라모어는 버거킹 CEO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뭐 이후로는 최악의 광고다, 메뉴 가격이 인상했다, 중구난방으로 신메뉴를 개발한다 이런 불만에 이어서 계속해서 버거킹은 좀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1968년에서 93년 매장당 고객 수가 3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 가치가 떨어지자 영국의 그랜드 메트로폴리탄이란 회사로부터 공격적인 인수를 받을 위기까지 있고요.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1989년에 버거킹의 CEO,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쪽 사진에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짐 애덤슨이라는 새로운 CEO분이고 왼쪽이 짐 맥라모엇인데요. 이 짐 애덤슨이 93년에 CEO 취임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맥라모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맥라모어가 버거킹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많은 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회사로 와달라 라고 부탁을 한 건데요. 현장에 복귀한 맥라모어는 버거킹 방향을 새롭게 좀 설정을 하기 위해서 가맹점들과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격 계약도 맺고 뭐 이렇게 직원들과 뭐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도 하면서 점점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음식의 질이나 저렴한 가격, 또 매장의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이때는 더 높은 가성비를 조금 더 우리는 전략적으로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1.79에서 2달러 하던 와퍼를 99센트로 내렸습니다, 가격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내린 지금도 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와퍼가 조금 비싸서 맞아요. 좀 다른 것보다 비싼데 그 당시에도 동종 햄버거보다 좀 비쌌나요? 재료를 좀 좋은 거를 써서 그랬나? 이때 이제 맥라모어가 음. 취임을 이제 하기 전에는 그 음. 당시에는 좀 가격을 계속 올렸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정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맥라모어의 운영 방식은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는 게 음. 저렴하게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저렴하게. 사이즈는 크게 해야 된다. 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1.79에서 2달러는 비쌌겠지만 음. 99센트는 파격적으로 싸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버거킹 자체가 그 고기 굽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맞아요. 좋은 재료 막 쓰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출이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맥라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궁금한 게 네. 맥도날드 1위와의 경쟁 아닌가 좀 싶지 궁금해요. 않나요? 계속 지금 사실은 점유율적으로는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사실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햄버거의 맛 때문일지 서비스일지 좀 어. 궁금하더라고요. 가격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지금으로 같습니다. 따지면은 사실 한국 시장에서도 보면 음.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많이 것 같아요. 나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한 업체에서는 궁금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생전 한 번도 버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두 개를 먹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맛적으로는 와퍼가 더 맛있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맵버거 맛있기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하지만 왜 이렇게 맛도 있는데 2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라고 살펴봤는데요. 예상외로 맥도날드가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있어서 조금 선두로 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맥라모어는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맥라모어가 가장 부러워했던 거는 맥도날드를 벤치마킹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유일하게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해요.
또 도대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나 했는데 맥도날드는 이 가맹점의 임대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이용을 해서 땅을 사거나 빌린 후에 그 위에다가 매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의 임대료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동산 비용을 좀 충당을 했고요. 또 순수 가치 중심의 거래 전략이 아닌 다양한 담보를 활용해서 부채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제 갚아나간 돈으로 좀 이자를 충당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매장 운영의 순이익뿐만 아니라 부동산 운영 방식으로도 맥도날드는 수입을 얻었는데요. 이 방식을 맥나무어가 다시 한번 버거킹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나는 맥도날드 가서 이 부동산 정책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버거킹에 대한 음. 이 가맹점 정책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해외로 진출이 쉬웠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맥도날드는 부동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부동산 사업 잘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대단하네요. 사실 이 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음. 식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위치, 전략들도 그죠? 네. 위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오. 대기업일수록 조금 더 그런 걸 신경 쓰지 오. 않았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슈 시간 음. 남았으니까 살펴보면 네. 조금 재밌는 사진들을 제가 이번엔 가져왔어요. 네. 이제 음식 업체다 보니까 첫 번째 사진에서 눈에 띄는 신발 보이지 않나요? 네, 보입니다. 누가 봐도 맨 오른쪽에 음. 있는 신발이 맥도날드의 마스코트일 것 같은데 맞아요. 하단에 글씨를 보면 버거킹이 더 맛있다. 맛으로 따지자면 버거킹이 더 낫다.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맥도날드를 비난하는 것도 밑에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좀 싫어하는 표정에다가 M을 음. 쓰였고요. 그렇네요. 또 다음 사진도 보면 M 사이즈를 맥도날드 M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X 라지에는 와퍼를 써서 우리는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랑 엄청나게 경제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경계했네요. 그래서 저는 찾으면서 이 버거킹의 마케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밌는 게 많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잘했네요. 근데 또 점유율을 이기지는 못했으니까 네, 그게 그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 이제 32살 CEO가 올라오셨었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버거킹이 계속 하락하던 추세를 멈춰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되게 젊은 CEO라 조금 반발도 있었는데 버거킹의 가치를 2배 정도 키운 분이라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슈워츠라고 하는 분인데요. 매장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뭐 유니폼도 착용하고 직접 고객 응대도 하는 방식도 했고요. 젊은 CEO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감자튀김이라고 되게 뭐 칼로리도 30% 줄이고 지방도 40% 줄인 이런 제품들도 개발하고요. 금융맨 출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M&A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버거킹이 그래도 2위지만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노력은 해왔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버거킹 이야기 쭉 나눴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딱 하실 말씀만 좀 포인트만 찝어주실 수 있나요? 포인트만 짚자면요. 버거킹에 대해서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지 이런 CEO와 마케팅 전략까진 몰랐는데 이분의 일생을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배울 점이라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자. 근데 라는 생각도 버거킹 들었습니다. 스토리는 저도 찾아보니까 많이 정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기업 네. 대비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조사하실 때는 조금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맥나모란 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없는데 그렇죠. 없어서 네. 저는 되게 생소했거든요. 저도요. 네. 다행히 그래도 자서전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씩 다행이다. 소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1위 기업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맥도날드 CEO는 사실 좀 이제 경제학적으로 좀 유명하시기도 하고 이야기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버거
버거킹 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뭐 1위를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그쵸. 2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배울 만한 점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좀 흥미롭게 들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버거킹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그럼 경계톡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계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